검찰 수사심의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 수사 외압 행사 혐의를 받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 8대 4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까지 국민 전원의 1차 접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실정에 대해선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논란이 이어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무한주기식 청문회 제도라고 해 임명 강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피고인들이 정치검찰의 삼류정치라며 검찰을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잘못된 선거운동이 결국 재판에 이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중증의 이상 반응 발생 시 의료비를 최대 1,000만 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일본 내 여론조사에선 59%가 올림픽 개최를 취소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두 채 중 한 채가 이른바 갭투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지속된 전셋값 고공행진이 갭투자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기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는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위원회에 직접 나와 해명을 했지만 수사심의위는 압도적인 표차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물론 검찰이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이 이미 오래전에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이 지검장이 재판받는 처지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4시간의 논의 끝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공고를 의결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기소 8표에 불기소 4표, 기권 1표였습니다.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검찰 수사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단 8표, 지속 3표, 기권 2표가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는데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수사심의위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성윤 검사장을 기소하는 것입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맡은 안양지청 A검사에게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심의위에 직접 나와 30분가량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문물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합리적인 지휘를 했을 뿐이라며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검사도 직접 심의위에 나와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출국 금지의 위법성을 알았지만 추가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심의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지검장 기소를 주장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렇게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찰 수사심의위도 이성윤 지검장 기소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는 현직 중앙지검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언제 기소를 할 것인지 또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인지일 텐데 대검찰청 연결해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성원 기자, 수사팀이 조만간 이 지검장 기소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팀은 심의 전부터 이 지검장의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심의가 수사팀의 손을 들어준 만큼 이 지검장의 기소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예, 시기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마무리할지 아니면 김호수 총장 후보자에게 판단을 넘길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수원지검은 법률 보완을 마치는 대로 바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남관 차장은 주요 권력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미루지 않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특히 김호수 총장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받은 피의자 신분인 점도 고려 대상인데요. 김 총장 후보자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한 만큼 조대행이 이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럼 이 지검장 거취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면 중앙지검장에 그냥 두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내 주요 요직을 도맡아 왔습니다. 하지만 당초 거론됐던 중앙지검장 유임이나 고검장 승진 등은 모두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지검장이 현 정권 비리 수사에 방패 역할을 해온 만큼 사퇴를 강요당하거나 좌천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지검장이 기소된다면 조직을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지검장과 같은 일선 수사청에 남기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켜주되 수사 지휘를 맡지 않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반성과 성찰보다는 지난 4년의 성과를 나열하고 나머지 1년도 이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많았습니다. 최근 가장 큰 관심사인 코로나 백신 문제에 대해서도 오는 9월까지는 전 국민 1차 접종을 마칠 것이며 집단 면역 형성도 정부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말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물론 가을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의 정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발언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김보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말까지 백신 접종 대상 국민 전원이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접종이 좀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할 형편이 아니었다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야당과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야당은 코로나 탈출이 늦어지면서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달성은 국민 10명 중 3명만이 믿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보셨는지 의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에 대해 반복적으로 성과를 홍보해왔지만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서 국민 고통이 커졌다는 지적에는 오늘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었음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난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법과 보유세 문제처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잘못한 게 부동산 문제밖에 없다는 뜻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권은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부분만큼은 할 말이 없다며 4월 재보선 패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현재 부동산 투기 차단이 최우선 정책 기조임을 재확인했고 이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때문에 임대차법과 보유세 문제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 실적만을 선거 참패 원인으로 한정시켰다며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던 성찰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한 채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를 확대하는 방식의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완화를 제안했고 당 부동산특위위원장에 임명된 김진표 의원도 세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과 공공위주의 공급 등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에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투기 수요 때문에 주거가 불안한 것으로 보는 것 같고 공급도 공공주도로 한정하는 데다가 정작 필요한 세제 완화는 빠졌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걱정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걱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큰 논란을 불렀고 국민을 둘로 갈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서 조국 사태나 추미애 전 장관 문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원전 수사 등과 관련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이미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된 만큼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시대정신, 균형 감각을 꼽았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법무차관을 지냈다고 김 후보자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건 과도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이렇게 의심한다는 것은 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자고 제안한 점 등을 들어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최재형 감사원장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김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한 뒤 이뤄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울산 선거, 원전 수사 등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넉 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표현했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을 묻자 시대정신과 균형 감각을 꼽았는데 야당은 조국 사태와 초윤 갈등을 방치했던 문 대통령이 균형 감각을 말하는 것에 공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서 산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이가 있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사실 오늘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최근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 후보자들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야당이 비판한다고 해서 검증에 실패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청문회가 너무 신상털기로 변질해서 좋은 후보자를 찾기 어렵다며 후보자들을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의 일부 낙마를 검토해오던 여당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방향을 트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적격 논란이 제기된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장관 후보자의 발탁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지금 우리 여성들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가기분야. 청와대 검증이 완전할 수 없다면서 사과 대신 청문회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신망받고 살아온 분들이 무한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야당 시절엔 문 대통령 역시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을 뿐 아니라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었습니다. 실패하고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일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던 민주당으로선 고민에 빠졌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 오늘까지 거취를 결정하지 못한 여당은 당내 여러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며 공을 넘겼습니다. 오선의 이상민 의원은 임혜숙 장관 후보자는 아니란 민심이 지배적이라고 문 대통령 회견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예,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 이렇게 크게 정리하긴 했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더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하는 김정우 기자에게 물어보죠.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대통령이 우리 경제 회복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는데 그 근거라는 게 납득할 만한 겁니까? 예,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다. G7을 제친 1인당 GDP 그리고 성장률 4% 이런 수치를 거론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하지만 25%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체감 실업률이나 아니면 폐업이 이어지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볼 수 없었는데요. 야당에선 뭐 성과인지 희망사항인지 분간이 안 된다 또는 달나라 대통령이 분명하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만 설명했다 이런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그동안 은근슬쩍 폐기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나왔죠.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소주성을 대통령이 언급한 건 2019년 11월 이후에 1년 반 만입니다. 예. 그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주말 경제 전문가들을 만나서 소주성을 비판했다고 하죠. 그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줄면서 자영업자가 늘었는데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주 52시간 도입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빈사 상태에 빠졌다는 진단에 윤 전 총장이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야당에선 자영업자 폐업에 그나마 있던 단기 알바 일자리마저 사라졌는데 뭐가 좋아졌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역시 국민들과는 인식 차이가 좀 있고요. 자,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 과거 양념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오늘은 좀 달라졌습니까? 예, 그때보다는 좀 표현 수위가 좀 낮았습니다. 오늘은 문자 의견 표현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또는 정치인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면서도 그 상대방 감정을 생각하고 설득력과 예의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특히 대통령이 된 후엔 본인이 문자 폭탄 대신에 주로 이제 기사 댓글이 달린다면서 뭐 험악한 댓글이 달린다, 조직적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에선 지지 세력의 문자 폭탄은 여유 있게 보라는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비판은 조직적으로 여긴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또 비난 전단을 뿌린 30대 청년을 고소한 대통령이 할 말이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북 전단 문제도 직접 비판했는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연설문에 들어갔을까요? 예, 질의응답도 아니고 이게 그 취임 4주년 특별 연설문에 연설문에 들어간 거죠?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일주일여 전이죠. 지난 2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대북 전단 살포에 상응하는 행동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마침 오늘 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 대표가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 질문도 나왔는데 이건 좀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예,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아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부회장에 대해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언급해서 약간의 기류 변화가 보였습니다만 두 건 모두에 대해서 형평성과 국민 공감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사면 문제는 단기간 내에 결정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로 흐르게 됐습니다. 예, 크게 반성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자화자찬이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정식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첫 기소 이후 무려 1년 4개월 만입니다. 후속 기소가 마무리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재판 준비 자료가 워낙 많았다고는 합니다만 보통의 경우보다는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문재인 정부의 시간도 송철호 시장의 임기도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 핵심 피의자들은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검찰의 억지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소설이 기소라고 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는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선거운동으로 피고인들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이라며 상대방 후보의 표적 수사와 출마 포기 종용, 그리고 내부 자료 유출까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자리를 조건으로 사퇴를 종용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표적 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경찰의 토착 비리 수사일 뿐이고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피고인들이 15명으로 많은 데다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정 공방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지난 1월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출범 111일 만에 1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누가 1호 수사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공수처는 전교조 교사 부당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그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0제1호.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된 전교조 소속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조 교육감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이 반대했지만 특별 채용 추진 문서에 단독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은 법에 보장된 절차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별 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정책 절차로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 특별 채용의 제도적 특성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의 1호 수사로는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 등이 거론돼 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선택하면서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에 대한 부담은 다소 덜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소식입니다. 먼저 신규 확진자는 휴일 영향으로 일주일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백신 수급 불균형으로 1차 접종자는 3명이 느는데 그쳤는데요. 이상 반응 신고도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어서 예비 접종자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이 40대 간호조무사는 백신과의 연관성도 인정되지 않아서 우려를 키우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 이상 반응 사례에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한 이유 박상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막염으로 사지마비 증세를 보여 남편이 국민 청원글까지 올렸던 40대 간호조무사 A씨.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내 피해조사반은 재심의에서도 백신이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인데 다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길은 열렸습니다.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정보가 충분치 않다라고 평가하여 근본 이번에 만든 그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아마 분류가 될 것으로 중증 이상 반응이 백신 때문인지 아닌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자는 기준 마련 이후 총 5명입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오는 17일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그 이전 사례자들도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보상폭을 넓히면서 이달 말 접종이 시작되는 고령층의 예약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70에서 74세의 예약률이 27.7%를 보인 가운데 오늘부터는 65에서 69세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아버지의 학대당한 2살 난 입양아가 사흘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3차례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30대 A씨가 입양한 2살짜리 딸에게 폭력을 휘두른 시기는 지난 4일부터 8일 사이입니다. A씨는 나흘 사이에 3차례 딸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폭행 당시 도구를 사용하며 아이의 얼굴과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진도 아이 얼굴에 멍 자국이 집중됐고
일회성 폭력의 흔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전에 든 멍들이랑 이제 회복되는 멍들, 이렇게 좀 시기가 틀린 멍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다 틀린 멍들이었어요. 뇌의 3분의 2가 손상된 2살 아이는 사흘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자녀가 내신 A씨는 지난해 8월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전부터 보육기관에서 봉사를 하다 입양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입양기관 측은 한 달 전 A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입양 당시 축하금 100만 원을 받았고 매달 15만 원씩 양육수당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아내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 학생이 실종 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도 함께 조사했는데요. 이 온라인상에서는 이들 부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와 악성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한 숨진 대학생 A씨의 친구 B씨는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실종 당일 상황 재구성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 아버지도 분리된 공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유족이 그런 부분까지도 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실종 당일 새벽 3시 30분쯤 B씨와 어머니와의 통화 내역을 포착한 경찰은 B씨 어머니 휴대폰도 이미 제출받아 분석 작업을 마쳤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분석할 가치가 있는 제보가 있어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잃어버린 B씨 휴대전화를 찾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이곳 반포 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에 20명을 투입해 풀숲 등을 수색했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온라인상에선 숨진 대학생 친구인 B씨와 가족에 대한 악성 댓글에 무차별한 신상털이까지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막 욕하고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숨진 대학생 A씨에 대한 정밀 부검 결과는 이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로 주택 수를 늘려서 서울에 수백 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 모녀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부 세입자가 소송을 건 건데 경찰은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67살 허모 씨는 3년 전 서울 방화동 한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발이 묶인 신세가 됐습니다. 집주인인 29살 박모 씨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1년 넘게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를 가야지 되는데 제가 돈이 안 들어와서 여기저기 은행마다 빚을 내가지고 이자 돈을 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박 씨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허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주인인 박 씨 자매와 어머니인 56살 김모 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비슷한 피해 사례가 136건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와의 분쟁 사례가 점점 많아지자 인근 부동산 업자들도 김 씨 모녀를 요주의 대상으로 지목한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준 사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대에선 유명한 사람인 거죠. 서부에서 반환보증을 다른 임대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희가 블랙리스트로 해서 다 명단을 뽑아놓거든요. 경찰은 김 씨 모녀가 4년 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2년여 만에 무려 500채가 넘는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6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397채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모녀에게 사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보셨듯 갭투자는 투자 위험이 크고 그 위험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데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2채 중에 한 채가 갭투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로 갭투자 차단에 나섰지만 큰 효과가 없었던 셈이기도 합니다. 지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9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실거주 목적 매수까지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도 되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지금도 2년짜리 세를 끼고 집을 다 사고 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거래 형태가 바뀐다는 얘기이지.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 대출까지 틀어막았던 불과 석 달 전 6.17 대책 취지와는 사뭇 다른 발언이었습니다.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잠시 주춤했던 서울의 갭 투자 비율은 다시 반등했고 지난달에는 거래 주택의 절반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임대차 3법이 오히려 갭 투자를 활발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대차법이 전월세 가격을 밀어올린 데다 실수요 매수자도 입주가 미뤄지면서 결과적 갭 투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재건축 기대감까지 겹치며 1년 후에는 풀리지 않겠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집을 미리 사두려는 실수요자들도 늘었다는 진단입니다. 대출이 얼마 안 나오잖아요. 40%니까. 그래서 대출 때문에 쉽게 못 사시고 전세로 많이 찾으세요. 서울 강남에서 전세 보증금 71억 원 아파트까지 등장하고 전세가 오름세도 가팔라지는 추세여서 갭 투자 강세는 당분간 식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소비자 눈길을 끌기 위한 아이디어 상품이 쏟아집니다. 고체 풀 같지만 사탕이거나 구두 약인 듯하지만 초콜릿인 상품들인데요. 재미도 좋지만 혹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모 씨는 5살 아이가 고체풀을 먹으려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얼마 전 고체풀 모양 사탕을 사준 적이 있는데 실제 고체풀과 혼동한 겁니다. 네, 저 엄청 놀랐죠. 진짜 앞으로 먹으려고 해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비슷하길래 착각했을까? 크기는 물론 색상, 디자인, 이름까지 비슷해 성인까지 착각할 정도입니다. 아니 이게 사탕이라고요? 어머. 최근 이런 제품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옵니다. 구두 약통에 든 초콜릿, 유성 매직 모양의 음료수 등 모두 기존 상품을 모방해 식품을 출시한 건데 기성품 인지도를 활용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 경향을 노린 상술입니다. 좀 기발한 콜라보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색다른 조합의 문제는 상당수 제품이 식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화학 제품을 모방했다는 것. 디자인 모방 식품을 접한 어린이는 모델이 된 원상품을 봤을 때 먹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뭔 거 같아? 이거는 초콜릿? 이게 풀인 것 같아요? 사탕인 것 같아요? 사탕인 것 같아요? 네. 일부 제품은 질식 등 심각한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캔디인 줄 알고 뭐 심각할 것 같은데. 실제 2015년부터 3년 동안 발생한 생활화학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200건으로 이 가운데 먹거나 마시는 사고가 전체 78%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두약을 초콜릿인 줄 알고 구매를 해가지고 먹는다든가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에 위해의 요소가 충분히 되는 것이죠. 청와대 게시판엔 관련 청원이 등장할 정도로 부모들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그동안 화학제품 모방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고 최근 들어 금지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발의가 된 법안입니다. 기업들이 이윤 추구에 앞서 식품 안전 사고 방지를 우선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입니다. 경남 함양 덕유산에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100년 넘게 자란 천종 산삼이 발견됐습니다. 크기가 상당한데 새끼 산삼이 없는 이른바 독삼이라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회색빛 바위 틈 사이로 연두빛 잎사귀가 눈에 띕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 자라 100년 이상 묵은 천종 산삼으로 추정됩니다. 뿌리 무게 68g에 길이는 63cm. 전문가들도 처음 볼 정도로 초대형 크기에 속합니다. 채집 과정이 이제 바위다 보니까 뿌리가 그 잘렸던 부분에서 나오는 향이 그대로 그냥 코로 스며드는데 제가 거기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지난 7일 해발 700m 덕유산 자락에서 60대 여성 약초꾼이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짙은 황갈색을 지녔고 바위 틈에서 자라다 보니 주변에 자삼이라 불리는 새끼 산삼 없이 모삼 한 뿌리만 있었습니다.
이른바 독삼입니다. 산삼 전문가들은 같은 무게를 기준으로 일반 산삼보다 독삼이 3배 정도 비싸다며 이번에 발견된 천종 산삼이 감정가만 억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국회의원이 된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복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홍 의원은 그동안 너무 오래 당을 떠나 있었다며 이제는 돌아가서 대선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소란스러운데 당대표 경선 열기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주호영 의원은 혁신과 통합을 통한 정권 교체를 강조하면서도 도로 영남당 논란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출신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퇴행이고 분열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진 의원 4명이 출사표를 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초선그룹에선 김웅 의원 외에 김은혜 의원도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탈당 1년 만에 복당을 신청하면서 전당대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를 선언한 중진들은 대체로 복당에 긍정적이지만 초선과 일부 비대위원들은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비집고 올라와 당에 해악을 끼치는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들이 극히 소수 남아있어 눈길을 잡을 새 인물이 없는 데다 초선 역시 구태를 반복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의 관심을 받기 어려울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차관에서 물러난 뒤 한 로펌으로부터 그에게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재판에 참여해받은 보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문료여서 어떻게 보면 이건 명백한 정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이 정도는 관행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왔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로펌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8개월간 자문료 1억 9천만 원을 받은 김호수 후보자의 전관 예우 논란에 민주당은 관행상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수임료를 아주 과다하게 받고 사건 수임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 시절 유독 전관 특혜 의혹에 엄격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안대희 전 대법관의 고액 수임료 논란에 당시 문재인 의원은 서민들은 다리에서 맥이 빠진다고 비판했고 안 전 대법관은 결국 낙마했습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법무장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민주당은 전관예우 문제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전관예우, 공직에 있다가 로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전관예우에서 더 나가가지고 어쩌면 법무부 장관이 되실지도 모르는 분에 대해서 후관예우를 한 거 아닌가. 김 후보자 측은 정상적 계약에 따른 보수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모수는 끝이 없다며 단순 자문료가 아니라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이른바 몰래 변론의 대가는 아닌지도 따져 묻겠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지금 여당이 검찰개혁 밀어붙이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관 예우, 즉 전관 특혜를 없애자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비싼 전관 변호사를 고용해서 죄를 피해간다는 부정적 인식이 워낙 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 정부 들어서 장관 3명을 보좌하며 검찰개혁의 선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김호수 총장 후보자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보통 로펌에 들어가면 얼마를 받는다고 합니까? 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로 받은 돈은 월 평균 2,400만 원으로 드러났죠. 과거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사례들과 비교하면 단순 액수로는 적은 편입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1년 부산 고검장 퇴임 후 로펌에서 월 평균 9,400만 원,
2011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정동기 전 대검 차장이 퇴임 후 로펌에서 월 1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당시 정 후보자는 이 문제로 감사원장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과거에는 더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김호수 후보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부는 이런 경우를 전관예우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아예 전관특혜라고 부르며 이를 불법행위로 단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전관특혜는 공무원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했죠. 마침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이던 지난해 3월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관특혜는 돈보다 이 부당한 혜택을 받게 했는지 여부로 판가름이 나죠. 이 부당한 혜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전화변론과 몰래변론입니다. 수임계를 내지 않고 윗선으로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김호수 후보자가 차관으로 있던 시절 법무부는 이 전화변론과 몰래변론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후보자 본인이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매일 출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출근해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이익을 창출시켰는지가 중요하다. 소명은 필요한. 자, 그렇다면 김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앞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어떤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를 강제로 밝힐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엄밀히 로펌도 사기업이고 여기서 하는 일도 이 사적인 업무의 성격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 후보자 정도가 되면 어떤 사건을 얼마를 받고 수임했는지, 전관특혜를 받은 건 없는지, 또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사건 수임을 통해서 일을 얼마나 했느냐는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김호수 후보자가 받았다는 금액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나는 검찰 고위직에 있었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 이거야말로 특권의식이고 또 전관특혜를 조장하는 그들만의 생각이라는 점이 이번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개막에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 확산이 잦아들지 않자 올림픽을 취소하라는 시위와 온라인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뿐이 아닙니다. 취소론이 힘을 받고 있는 도쿄올림픽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출발선에 대기 중인 선수들, 출발 신호에 맞춰 트랙을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7월 23일 개막되는 도쿄올림픽을 점검하기 위해 육상 경기 테스트가 진행된 겁니다. 하지만 이벤트가 열린 경기장 밖에선 시민단체 회원들이 도쿄올림픽을 취소하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데 화가 난 겁니다. 本当にオリンピックがまともなものだったらコロナが来たらやめますよ。それやめない。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죠. 今は特にやはりコロナという伝染病が流行ってしまっているので、医療の方にお金をもっとかけ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のもありますし。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목숨과 삶을 지키기 위해 도쿄올림픽 개최 취소를 요구한다는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닷새 만에 동참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죠. 백혈병을 딛고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일본의 수영 스타 이케 리카코에겐 SNS를 통해 대표 선수에서 사퇴하라는 압박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まさかこんなにオリンピック中止の声が高まると思ってもみなかったので、でもそれだけ状況がコロナのパンデミックが本当にひどいということ。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긴급사태를 발령했지만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자 긴급사태를 연장한 상황. 緊急事態宣言の対象地域に愛知県、福岡県を追加するとともに5月31日まで延長することを決定をいたしました。 하지만 이후에도 지난 주말 내내 일본 전역에서 하루 6, 7천 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당초 올림픽 준비 상황을 둘러보려던 IOC 위원장의 5월 방일 계획이 연기되는 등 불과 2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누적 확진자가 356만 명인 스페인 상황도 보시죠. 백신 접종으로 하루 확진자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8천 명대인데요. 반년 만에 야간 통금령을 풀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송무빈 기자입니다. 온 광장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마스크도 안 쓴 채 다닥다닥부터 춤을 춥니다. 양볼에 입을 맞추는 스페인식 인사 도스 베소스도 돌아왔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국가 경계령을 반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Es muy emocionante realmente. Estaba en segundo de wow, o sea, qué fuerte de por fin poder conectar un poco, ¿no? De poder cantar, pasarlo bien, decirse hola. 가족이 아니면 4명까지만 만날 수 있고 마스크 착용도 여전히 의무지만 지키는 시민은 별로 없습니다. 오랜만에 문을 연 식당은 실내 자리의 30%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Aún no lo tenemos muy interiorizado, pero en principio contentos, claro, normalmente. Y con cuidado de todas formas, pero que hay que seguir con cuidado. Pero bueno, por eso hemos cogido una terraza y abierto. Y eso. 술집과 함께 밤 11시까지 영업합니다. Because people are hoping to go out for dinner. They'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17개 주 가운데 4개 광역주만이 통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드리드 주지사 선거에선 봉쇄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의 국민당이 이겼습니다. 스페인은 최근까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1,320여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지만 하루 확진자는 여전히 8천 명에 육박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마피아 조직을 단죄하다가 마피아 조직에 살해당한 독실한 가톨릭 판사가 공경의 대상인 복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교황은 정의와 믿음의 순교자로 그를 기렸습니다. 유예림 기자입니다. 장막이 거치고 신자들의 박수와 함께 로사리오 안젤로 리바티노의 초상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리바티노가 숨질 때 입고 있었던 피 묻은 셔츠가 성물함에 담겨 봉헌됩니다. 교황청이 리바티노를 복자로 선포했습니다. 리바티노는 시칠리아에서 활동하는 마피아 사건을 담당해왔던 판사입니다. 1990년 9월 자택 인근의 도로에서 자동차 접촉사고로 위장해 접근한 마피아 조직원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마피아 조직을 단죄했던 리바티노는 새로운 사건의 심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성당을 찾아 기도할 정도로 독실했는데 평소 판결과 관련한 메모를 할 땐 하느님의 보호 아래라는 글귀를 적었습니다. 교황은 리바티노를 부패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명한 순교자라고 기렸습니다. 숨진 지 31년 만입니다. Il suo esempio sia per tutti, specialmente per i magistrati, stimolo ad essere leali difensori della legalità e della libertà. 복자는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켜 공경의 대상이 된 이들을 공식 인정하는 존칭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와인 농장을 무대로 한 영화 구름 속의 산책입니다. 스페인어로 구름을 뜻하는 농장 이름처럼 꿈꾸듯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죠. 구름 위의 산책이나 9번 구름 위도 붕 뜬 기분을 가리킵니다. 9단계 구름 중에 가장 높은 정난운에 앉은 것처럼 말이죠. 머리가 구름 속에 있다는 표현 역시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뜬 구름 잡는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하루 앞두고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지난 4년을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정치를 현재로만 평가하는 건 위험하다. 즉 지금 비난받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큰 업적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해 난수,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맹자의 말씀에 4년을 했더니 남은 1년은 더 어렵다는 사족을 달았습니다.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은 이것저것 평가를 삼간다는 뜻이죠. 지난 4년 정의, 평등, 공정이 탁 비서관의 소품으로 전락했다는 총리 청문회 증언에 대한 반박인 듯 합니다만 일개 비서관이 지난 4년 남은 1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듣기에 매우 거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 우리는 희망을 보았고 불안듯 해냈다고 했습니다.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됐으며 세계가 우리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는 아니다. 흠결만 따지는 무한주기 청문회로는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듯 대통령의 지난 4년 평가는 두루두루 잘 차려진 자화자찬의 성찬이었습니다. 민심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혼자서만 즐기는 구름 위의 산책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에 취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여정부의 하산은 없습니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 임기 마지막 날 멈춰선 정상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연설을 들으며 방탄소년단의 슬기로운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추락보다는 안전하게 착륙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렇듯 내리막길에서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위보다 아래를 살피며 다른 길을 찾아 하산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대통령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건 국민의 불행을 뜻하기 때문이죠. 5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구름 위의 산책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주간 비 예보를 보시면 목금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최고 20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특히 새벽부터 아침 사이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맑은 날씨에 햇살이 강하겠습니다. 오늘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치솟겠는데요. 내일 서울은 26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청주가 24도, 대구 21도, 울산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런 고온 현상은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겠습니다. 끝으로 해상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0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